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병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미국 증시는 지금 3일 연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증시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살짝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고 특히나 코스닥은 800선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식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수를 떠나서 내 주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올라야 기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증시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역시 미국 시장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파월 한마디, 그로부터 3일 연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경악하는 겁니까? 네, 사실 그 전에 있었던 7월 FOMC에서는 파월 의장이 정말 좀 놀랍다 싶을 정도로 비둘기 피봇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시장에서 많이 환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 잭슨홀 연설에서는 그와는 아주 정반대, 같은 사람이 맞나 네. 싶을 정도로 정반대 멘트를 하다 보니 그러면은 그 전에 우리가 비둘기 피봇으로 봤던 부분들이 틀렸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도 지금 계속 좀 매도나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예상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정도 매파 발언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사실 이제 그 발언의 강도에 대해서는 네. 조금 매파성을 그래도 띠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런데 현실은 어땠냐 하면은 지난 한 3월부터요 FOMC 때마다 연준 의장이 이제 파월 의장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 네. 그날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니까는 2% 이상 상승을 했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비록 파월이 이런저런 말을 하더라도 증시가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조금 있지 않았나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를 확 그냥 저버려버린 그런 네, 맞습니다. 발언을 한 건데 네. 그래도 그에 비하면 국내 증시는 잘 견디고 있어요. 그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고요. 네. 또 작년 올해 하면서 역대급으로 일단 매도가 계속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네.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추가 매도의 이제 여력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증시가 이제 급반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위안화가 강세로 전환이 되고 장중에 또 하나는 이제 PCR 검사 입국 전에 PCR 검사하는 거를 이제 폐지하겠다고 했던 9월 3일부터 안 한다. 네네. 그게 이제 발표가 나면서 사실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은 어저께부터 사실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예. 이게 이제 그동안 낙폭이 컸던 경기 관련된 주식들까지 전체를 다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순환이 되면서 좀 크게 올랐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도 환율 같은 경우도 오늘 1,340원 언더로 지금 끝이 난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그런 이제 영향들에 따라서 좀 낙폭 과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금리는 일단은 계속 올리겠다. 그냥 이게 멈춤은 없다. 이런 거잖아요.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네. 말씀하셨죠. 앞에 그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 네. 그동안의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의장들의 연설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발표였습니다. 네. 지금 경제가 이렇습니다. 뭐 경제를 진단한다든가 우리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의 발언은 기자회견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연설문을 그대로 드라이하게 읽었죠. 네. 근데 그 발언 자체가 앞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이렇게 가져가겠다라는 것이고 시장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야라고 기대를 했는데 네. 시장이 착각했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파월은 그런 마음이었구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조정과 확인과 다시 한번 반성과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예. 해봐요. 지난주로 잠깐 돌아가 보면요. 지난주 월요일 날 7월 FOMC 회의록이 발표됐었죠. 네. 그 전까지만 해도 물가 잡혔나 보다. 9.1 찍고 8.5를 찍었으니까 네. 물가 이제 정점 찍었나 보다. 시장이 안도했던 거죠. 예. 그리고 금리 인상 그렇게 강하게 안 가져가겠구나. 네. 하는데 이제 월화 즈음에는 FOMC 회의록을 보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연준의 이 의견, 연준의 어떤 마음이 굉장히 매파적이었구나. 또 시장이 착각했던 거죠. 네. 그러면서 또 한번 급락이 있었다가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제 정상화되는 기조인데 역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고 월요일 날 크게 아니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다시 한번 착각을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제롬 파월 의장은 정말 2%라는 그 목표 물가를 반드시 이루겠구나라는 네. 것을 이제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조정됐다가
또 지금 일어나는 화요일, 수요일 이 동안에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 주가 하락 요인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또 리오프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테마 영역들이 경기를 또 끌어올리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재확인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모습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준이 파월이 이제 인플레 정점을 찍은 듯한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다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강경 발언을 한 이유는 9월에도 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잖아요. 네, 네. 그걸 미리 읽은 거 아닌가요? 그때 그러면은 막 뛰어오를 걸 대비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사실 그 소비자 CPI에 대해 가지고서는 하루나 이틀 정도를 백악관이나 연준이 먼저 받아보는 것으로 시장은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미리 알고 있다는 식의 멘트들이 너무 많이 이번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를 떠나서 지금 이렇게 강도가 높아지게 된 배경에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유럽에서 나오고 있는 인플레 숫자를 보고 좀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스 가격이 너무 오르는 것이 이런 식으로까지 전체적으로 뛰어올리는 인플레를 영향을 주는구나. 그래서 영국 같은 데도 물가가 많이 금리가 많이 뛰고 있습니다. 유럽은 막 두 자리로 가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올라온 물가가 미국으로 스며들어올 수도 다시 있는 상황이니 겁을 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7월 FOMC가 끝나고 나가지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니까는 이게 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서도 이번에 말을 좀 잭슨 연설에서 했는데요. 결국은 이 부분 두 가지가 연준으로 하여금 조금 더 매파성을 가지도록 자극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매파적인 스탠스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일각에서는 연준이 지금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연준이 오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연준 입장에서 인플레를 못 잡을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더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라기보다는 뭐 지금은 당연히 물가를 최우선시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밝혔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킨다 하더라도 그걸 감수하더라도 물가는 일단 잡고 보겠다라는 걸 갖다 확인을 시켜줬잖아요. 재확인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앞으로도 그렇게 완화적인 스트레스가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주식이 무너지니까 연준이 야속하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또 하나는 증시를 팽개친 듯한 발언이 나왔단 말이에요. 미네폴리스 여는 총재 주식 시장의 손실을 보고 행복하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죠. 어쩌면 다시 한번 잭슨 미팅에서의 발언을 가지고 해석을 해본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어떻게 보면 계좌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앙은행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앙은행의 목표는 물가 안정에 있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거 오버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또 한 번 오해를 가져오는 것이고요. 매번 또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왜 그러냐면 물론 지금 8월 달이고 9월 중순에 미국 CPI가 발표되지만 그 CPI 발표치는 역시 8월 물가 상승률인 거예요. 근데 그 8월 물가 상승률을 조사하는 우리나라도 조사를 하는데요. 품목마다 이제 조사 기간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한 460여 가지 품목의 절대적인 비중은 중순쯤에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파월 연준 의장은 그 조사 기간 이후에 이 잭슨 미팅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8.5 밑으로 떨어지진 않겠구나 하는 생각. 8.5를 다시 상회하는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죠. 그런 흐름 속에서 물가 상승률이 어쩌면 8.5에서 9.1 사이 정도 혹은 만약에 9.1%마저 상회한다. 그러면 정말 물가 잡기 위해서 더 대대적인 금리 인상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 가능한데 시장은 또 자꾸 안도하고 오버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안도하고 그렇게 금리 인상 안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흐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도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죠. 9월 2일 날 8월 물가 상승률이 발표되고 또 역시 그 값이 6.3을 상회할까 아닐까? 그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스탠스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 물가에 따라서 금리 인상 여부 혹은 정도가 결정되고 그게 계속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죠. 시장을 구분한다면 한 가지가 외환 시장, 달러 강세. 그다음 자본 시장, 주가 하락.
그리고 세 번째가 자산 시장, 부동산 가격 급락. 그러니까 이런 것에 계속 추가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경주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계속 시장은 오해하고 다시 내가 오해였나 보다 확인하는 과정인데 차라리 오해하지 말고 정확하게 그 스탠스를 읽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기준금리는 어쨌든 FOMC가 결정하는 거예요. 시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FOMC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경주마 함께 하시는 분들은 주식 참여자들이고 투자자들이신데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시장의 손실이 행복하다. 이런 표현. 그다음에 미국 주가가 3일 연속 빠지니까 연준의 어떤 분은 또 이제야 말귀를 알아듣는구나. 뭐 이런 표현을 썼다고 그래요. 이건 무서운 표현 아니에요? 그 부분 좀 네.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네. 싶은데요. 이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 중에 세 가지 포인트를 정확히 다이렉트하게 제시를 했었는데 네. 그 두 번째 포인트가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겠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의 심리를 아예 떨어뜨려서 소비도 침체하게 만들고 기업들의 투자 심리도 떨어뜨려서 투자도 침체하게 만들겠다. 결국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은데 이 수요를 소비와 투자를 더하면 수요입니다. 이것을 떨어뜨리겠다라는 강한 마음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주가라는 면에서도 물가 잡는 데는 주가가 떨어져 주는 게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승전 물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생각했어요. 2023년에는 이제 물가도 정점을 찍고 금리도 어느 정도 다 올렸으니까 그때부터는 금리를 좀 내릴 것이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전 세계 경제가 우리 경제가 좀 안정화되지 않겠는가 이랬는데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발표는 그걸 다 뒤집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파월이 이렇게 뒤집는 게 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그러니까는 신뢰를 많이 상실한 부분도 좀 큰 네.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지만은 다음번에 75가 아니라 50bp 인상일 수도 있어. 이런 기대가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네. 결국 이런 커뮤니케이션에서 지금까지 좀 실수를 해온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연준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갑자기 시장이 발작적으로 반응하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좀 포인트들이 어떻게 넘어가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또 데이터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도 모든 데이터를 알지는 못하고 나오는 걸 보면서 이제 계속 데이터에 따라 하겠다 했으니까 그런 점들이 계속해서 좀 투자자 쪽에 우호적으로 나와준다면 그렇다라면은 뭐 전저점을 내려가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잘 다지고서 올라갈 수 있겠으나 만약에 그게 아니라 데이터가 생각보다 계속 나쁘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진짜 하면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좀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대로 가면 내년에도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계속해서 우리 주식도 어떤 늪에 빠져 있는 상황으로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얘기지만 일단 저는 중기적으로 박스권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지금 7월 달까지 한국 그 무역 수지가 적자가 꽤 많이 나왔어요. 150억 대 이상 나왔는데 8월 20일까지 또 100억 이상 적자가 났고 그런데 경상수지는 지금 한 250억 이상 흑자가 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무역 수지 적자라는 측면은 분명히 좋지는 않은데 그 동안에 이제 우리나라가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재활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경상수지 이제 흑자를 계속 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한국이 갖고 있는 경제의 펀더멘탈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상황인 거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원화가 지금 약세를 보여서 1,350원까지 터치를 하니까 우려들을 하는데 실제 이게 한국적인 어떤 이슈에 의해서 거기까지 올라갔다기보다는 그 한국 외의 유로존이라든지 중국, 일본 등의 영향이 사실은 더 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들도 특별히 많이 팔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는 이유도 있고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서 급락을 한다 빠진다 하더라도 사실은 하단도 제한이 돼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또 반등을 급하게 준다고 해도 역시 상단 역시 제한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저점이 깨지진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전저점이 깨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저점이 소위 말하는 2020년 상반기, 중반기 아닙니까? 그때 소위 말하는
팬데믹 네. 경제 위기가 왔었고요. 그때는 그냥 세계 경제가 그냥 셧다운 됐었잖아요. 그때는 주가를 이루 말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런 국면까지는 올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오히려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스권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편인데요. 그런 면에서 의미를 부여한다면 선행성. 네. 어쨌든 이 투자자들이 올해 초부터 혹은 작년부터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역전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네. 많은 이코노미스트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역전되는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 9월 FOMC 회의 때 역전되는 게 실제로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역전되는 현상이 있을 때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네. 그걸 예측하고 이미 6개월 전까지 빠져나갔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작년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빠져나갔었던 거죠. 그걸 알고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부터 더 빠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모멘텀이 매우 크지는 않다라는 네. 거죠. 왜냐하면 실물 경제의 회복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제가 네. 오늘도 이 보도를 봤는데요.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펀더멘털을 보여주는 게 생산 활동, 생산, 그리고 투자, 기업의 투자, 세 번째 소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출인데 네. 이 네 가지를 다 더하면 GDP가 나오는 거죠. 굳이 따진다면. 근데 이 네 가지가 다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고 앞으로 경기 침체 온다 그러니까 투자할 수도 없고 무역도 줄어드는데 생산을 더 늘릴 수도 없고 소비가 위축되고 소매 판매마저 6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비가 침체되는데 기업들이 생산 설비를 늘리거나 신사업 진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어떻게 보면 트랩에 완전히 갇힌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증시의 반등이나 박스권 안에 머물게 만드는 또 부정적인 요인인 거예요. 금리 인상 외에도. 그러니까 금리라는 면은 선반영됐다고 보더라도 또 외국인 자금 유출도 선반영됐다고 보더라도 앞으로의 경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반등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드라마틱한 네. 그런 대세 상승장 그거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증시도 그렇고 경제 전반이 불안불안한데 그래도 얼마 전에 이제 그 한은 총재 기자회견 있었는데 든든한 모습을 보여줘서 그나마 참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0.25% 올리고 우리도 이 기조로 갈 것이다 하고 소신 있는 얘기를 해주니까 좀 낫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때? 사실 지금 수장으로 계시는 네. 주요 중앙은행들의 수장으로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가장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클래식한 그런 분이 아니신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이런 쪽은 조금 정치화가 된 면이 있는데 네. 우리는 굉장히 지금 데이터나 상황에 따라서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더한 충격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도 지금 총재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경로를 밟아 나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 금리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하긴 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금리는 올린다는 얘기고. 근데 너무 벌어지면 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충분히 어느 정도는 예견이 돼 있었던 부분이고 네. 앞으로도 금리 미국과 한국과의 금리 차이는 벌어질 거라는 걸 네.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한은 총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라고 네. 하는 게 사실은 급하게 올려버리면은 그 미국의 어떤 그 금리를 따라가 가지고 거꾸로 우리 국내적으로 해서 이제 부동산 이슈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개인들의 어떤 차입금 문제 때문에 네. 이런 부채 문제들이 좀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하게 되면 오히려 시스템을 또 망가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너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면 세계적으로 미국만 금리 인상 속도가 이렇게 높을 뿐이지 네.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행보도 꽤 높은 겁니다. 아 그렇더라고요. 유럽에 비하면 진짜 많이 그렇죠. 유럽은요, 네. 유로존 소위 ECB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 유로존에 해당되는 여러 국가들 중에 어떤 국가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탈리아처럼 뭐 그 남유럽 국가들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러면 유럽의 물가가 미국만큼이나 높은 상황이니까 우리도 물가 잡겠다고 금리 인상 같이 하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유럽 국가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금리 인상할 만한 여건이 안 된 거예요. 이 와중에 일본은 아무것도 안 하고 동결하잖아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하는 물가를 만났잖아요. 네. 거의 목표 물가에 가까운 물가를 드디어 만난 거예요. 계속 디플레이션이 걱정되던 나라가.
더군다나 중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하하고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그 주요국들끼리만 비교해도 상당히 긴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익스큐즈가 되겠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금리 인상하는 행보를 같이 따라갈 만큼의 펀더멘털도 아니겠거니와 또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리 금리 격차가 나더라도 예. 절대는 외환 위기가 안 온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1997, 8년에 경험했던 그런 IMF 외환 위기 같은 그런 문제는 다시 겪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 한미 간의 기준금리 역전을 어느 정도 용인해 주겠다라는 의견이라고 또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자신감은 확실한 것이냐? 이게 이제 왜냐하면 오늘은 달러가 조금 주춤했지만 달러가 계속 오르면 우리는 한번 댔기 때문에 IMF를 한번 맞아봤기 때문에 사실은 겁나요. 네, 맞습니다. 제대로 다 컨트롤이 되고 있는가, 믿어도 되는가 이런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제 워낙 좋지 않은 경험이 네. 그리 길지 않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충분히 가지실 수 있기는 하나 그 사이에 굉장히 체력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물론 지금 계속해서 1,300원 위에 가 있기 때문에 위기감이 느껴지실 수는 있지만은 주요국 중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좀 적게 절하가 된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좀 자동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변동 환율 하에서는 수출 기업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또 마진이 증가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되진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약점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네. 그 약점이 우리도 분명히 있지만 주요국들 중에서는 약점이 좀 적은 편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가로 보면요,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는 은행주가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꿈쩍을 하네요? 은행주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미국의 은행하고 한국의 은행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수익 구조가. 네.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이 크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맨날 첨단화 얘기를 하지만 네. 실제로 수익의 대부분이 그 예대 마진에서 나오는 수익이 대부분이고요. 네. 그 나머지 진짜 투자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각처럼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기가 후퇴가 되고 악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예대 마진 폭은 늘어나지만 네. 그만큼 이제 부실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도 같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네. 점에서 봤을 때 미국의 은행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는 투자 메리트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은행주 투자를 좀 안 하는 편이라서 예. 아, 맞아. 그러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은행들이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 예대 마진율이 올라가니까 그걸로 은행 수입이 좋아지는데 네. 이번엔 정부에서 예대 마진 많이 가져가지 마. 네. 이렇게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그런가? 예,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예대 마진이 계속 커졌죠. 네. 그리고 지난 상반기 실적 가지고 보면 은행 산업의 상반기 실적 증가폭이 20조 정도 되니까요. 네. 이건 굉장한 거거든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증가했고요. 근데 네. 그런 와중에 결과적으로 이제 사인을 뭐라고 했냐면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그 예대 금리 차이를 공시하라라는 네. 거죠. 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이 금융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정보죠. 나 이 홈페이지 보고 가장 예대 마진 차이가 없거나 네. 이것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이제 많은 은행들을 만나봤지만 그 은행들의 경영 전략 1호가 네. 22년 1호가 ESG 경영이었어요. 아, 예. 근데 ESG 경영에서 친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두 번째가 소셜 사회 문제 해결인데 지금 22년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사회 문제가 소위 이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고통 아닙니까? 예. 이자 상환 부담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 해결하는 착한 기업임을 보여야 되는데 예대 마진 차이가 이렇게 커버리면 이 와중에 폭리를 취하네. 그러니까 경영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맞는 방향이지만 네. 사회 문제를 좀 안고 좀 치유해주는 그런 착한 기업은 아니네라는 평가가 내려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그것을 게시하라는 것 그 자체가 굉장한 압력이 될 수 있죠. 예. 아, 우리는 착한 기업, 그러니까 랭크까지 정해졌잖아요. 어떤 기업이 예대 마진 차이가 큰가, 어떤 기업이 상대적으로 작은가까지 그걸 언론까지 보도하니까 이거 착한 기업이네. 그러니까 이제 예대 마진 차이가 큰 기업이다, 경영 효율화가 이루어진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착한 기업이네, 안 착한 기업이네 이렇게 소비자들은 판단해 버리니까 ESG 경영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큰 문제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대마진 차이를 줄여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이제 실적에 반영되고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부담스러운 지경까지 간 거고 집 한 채 있는 사람 치고 담보 대출 없는 집이 없기 때문에 네. 이건 참 진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와중에 저축은행은 또 주가가 막 올라가요. 이거는 뭡니까? 저축은행의 특판 상품 이런 거 요즘에 그 예금 금리가 높아지면서 돈이 몰리니까 네네. 그것 때문에 주가가 반영이 되는 건가요? 사실은 그 어떤 섹터 내에서 네. 금융이란 섹터 내에서 소위 말해서 크게 차지하는 그런 대표주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은행이나 이런 뭐 시중은행이나 이런 데들이 주가가 좀 부진할 때에는 금융 섹터 내에서 좀 중소형주들이 한 번씩 이렇게 좀 빛깔을 내고는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그런 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국 금융산업의 경우에는 그 문제 자체가 방향성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적 리스크에서 노출이 안 되는 금융사라는 건 사실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뭐 하락이나 안 좋은 요인들이 이게 다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데 그 안에서 주가는 많이 다르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수급적인 영향이 저는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금리가 거의 마이너스 금리 정도로 가고 어떤 나라는 실제로 마이너스였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정상화돼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경기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래요. 어느 정도가 그 전 금리가 어느 정도 됐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나거든요. 네, 그 이제 기준금리 입장에서는 뭐 한 10년 정도의 그 전에 있었던 네. 평균 수준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여기에 가상금리를 붙이게 되면 네. 실제로 대출을 받아가지고서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는 과거보다 커졌다는 네. 거고요. 그게 미국에서도 나타나는 게 모기지 장기 금리 자체가 상당히 많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준이나 아니면은 정부에서의 돈풀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네. 일종의 믿음이 많이 쌓이며 부채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 부담이 되는 그 금액, 양적인 측면도 많이 늘어나서 그전하고는 좀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로 보입니다. 네. 예. 저도 이제 저축은행 관련 산업에 대해서 은행 산업 전반에 네. 걸쳐서 잠깐 한 가지 첨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물론 우리 소비자들도 금융 소비자들도 디레버리징이라는 전략을 취하죠. 빚 갚기. 네. 가장 좋은 재테크는 빚 갚는 거다. 그다음 저축이다. 네. 하면서 돈이 몰리기도 합니다만 은행들도 디레버리징 전략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가계 부실 문제가 커지니까 선택적으로 금융대출을 해주자. 네. 디레버리징을 하고요. 또 금융당국도 이런 와중에 부실 문제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 대출을 좀 소극적으로 해줘라라는 네. 사인들을 정책적으로 계속 제시합니다. 결과적으로 빚을 필요로 하는 이 대출자들은 은행을 못 가는 거죠. 그럼 다른 곳을 찾아야 돼요. 그럼 이제 저축은행으로 가는 그게 거죠. 소위 풍선 효과 아닙니까? 네. 이쪽 풍선을 누르면 이쪽 풍선으로 커지듯이 네. 가계부채 규모를 줄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데다가 가서 빚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저축은행으로 이동하는 그런 경로도 있고요. 네. 두 번째 한 가지는 이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서 어쨌든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겠구나 하는 기대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돈을 좀 지켜보자. 물론 은행보다 저축은행이 불확실성이나 리스크는 높지만 그래도 원금은 지켜가면서 금리는 더 높은 상품 아니겠는가 네, 네. 하는 방향으로 저축은행으로 돈이 또 쏠려나가는 흐름까지 같이 마중물 역할을 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아까 이제 저 9월 3일부터 그 말씀 하셨었잖아요. 이제 검사 안 하고 들어오는 거. 네. 그러면 이제 리오프닝 주 쪽으로 한번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번 주 들어서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이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네. 실제로 이제 거래량도 그렇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일 가까이를 순매수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증시에 이제 리오프닝 효과가 지금 나타났다고 보여지고 예. 또 오늘 같은 경우 증시가 급반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9월 3일부로 PCR 검사하는 거 폐지하는 게 발표가 나는 시점부터 증시가 급반전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그 리오프닝과 직관돼 있는 그
카지노라든지 네. 항공주 쪽에서 움직이다가 이게 오히려 이제 경기 관련된 주식들 심지어 뭐 삼성전자까지 확산이 되면서 전반이 그러니까 낙폭과대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완전히 정상화로 돌아가는 이제 초입에 섰다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경제 펀더멘탈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경제 체력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위축이 되고 있고 후퇴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또 증시가 크게 올라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바닥 잡는 데는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예요, 그제예요. 그 제주항공이 유상증자 했다가 한 10%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항공주들, 저가 항공주들 오늘은 또 이제 좀 올라간다 그러니까 어느 장단이 맞는 장단입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올라간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올라간다고. 기본적으로는 이 섹터의 의미는 좋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22년 끝자락 네. 이 4분기에는 리오프닝 섹터가 네. 상당히 증시를 그냥 붙들어주거나 아니면 대장주 역할을 나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 매크로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떤 네. 종목도. 그러나 매크로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증시를 올려주는 역할, 지지해주는 역할이 이 리오프닝 산업이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실적도 좋아지거든요, 단적으로. 2020년에는 이 여행 산업이 매출액이 얼마나 줄었는지 아세요? 마이너스 99.8%를 찍었어요. 그 정도입니까? 5월 달에. 아, 마이너스 99.8%. 네. 그러니까 그걸 찍었다가 지금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적이 급반등하는 과정인 거죠. 22년 하반기. 더군다나 이런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리오프닝과 관련된 여러 사인들이 이런 산업에게는 상당한 호재가 되고요. 실제 이 실물 경제에서도 많은 이제 항공주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지만 거의 기장이 있고요. 승무원들이 있는데 이런 직원들이 계속 복직과 휴직을 반복했었어요. 예, 안타깝게도. 맞아요. 예. 근데 지금 다 전원 네. 복직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럼 다른 말로 이것은 매출이 뒷받침된다는 것이고요. 그럼 실적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매크로적으로 뒷받침되는 한 요 리오프닝 관련 뭐 항공주들 포함해서 이런 산업들은 그나마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역할, 떠받들어주는 역할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두려운 것은 지난번에도 리오프닝 주가 간다 이렇게 했다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또 변종이 생겨요. 그러면 또 한 번 내리 꽂아요. 네. 근데 또 하나가 이제 봐야 되는 게 아무래도 리오프닝 주식하고는 중국이 밀접한 관계가 돼 있어서 네. 중국이 좀 이렇게 다 오픈이 되고 이럴 때까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사실 중국까지 다 오픈이 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네. 중국은 지금 중국식의 아주 그 타이트한 정책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 중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다른 지역에 대한 펜트업 디맨드는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먼저 다른 지역이 먼저 열리고 그 뒤에 뒤따라서 중국 쪽도 열리게 되면서 좀 순차적으로 조금 계속 힘을 받아갈 수 있는 오히려 그런 뉴스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리오프닝주 얘기하면서 대표적으로 항공주 얘기했는데 항공주는 어떤 정책이나 리오프닝 이것과 플러스 유가 아닙니까? 네네. 근데 유가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유가도 최근에 이제 90달러대로 들어와가지고 안착을 하는 분위기고요. 네. 이제 사우디는 지금 감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오히려 그 멕시코만 그 시추해가지고 네. 해저 유전 개발하겠다. 그 다음에 또 내년에는 역대급으로 그 석유 증산을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도 발표를 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지금 100달러 언더에서 횡보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LCC 같은 경우 저가항공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계속 적자가 나고 손실이 나고 하기 때문에 크게 주목을 못 받았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역대급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과거에 항공주 같은 경우는 대개 항공기를 리스를 하기 때문에 그 원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은 이제 부채 비율이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자 비용이나 이런 게 증가하면서 이제 안 좋아지는데 대한항공이 지금 역대급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게 보면은 화물 운송하고 이제 매칭이 또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걸 봐가지고는 크게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서는 시점이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지켜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PCR 검사를 입국 전 PCR 검사를 폐지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임팩트가 클 가능성이 높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여행사 쪽의 전체는 아니지만 제가 좀 체크해 본 데는 최근에 예약률이 한 2배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대요. 이게 이제 폐지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동안 사실은 저부터도 나갈 때 검사하고 들어오기 전에 또 검사하고 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일주일 격리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해외여행에 대해서 이제 주저하게 됐었는데 이게 풀리게 되면은 생각보다 많은 수요들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외국에 나가도 됩니다 했을 때 우리가 뭐 물론 나가신 분들도 많지만 못 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유가가 비싸니까요. 항공료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못 나가는 것도 있었고 또 하나가 달러가 워낙에 비싸니까요. 네. 이걸 한번 나가려면 진짜 항공료에다가 달러 부담하면 예전에 한번 나갈 때 한 3배까지 든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였거든요. 네. 이 달러 부담 이거 언제까지 지속되겠습니까? 역시 그 달러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소위 이제 달러 강세 기조가 나오는 그 배경이 네. 연준의 긴축 행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긴축 행보를 결정짓는 건 또 뭐겠습니까? 물가 아니겠습니까? 역시 그냥 원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 물가에 달려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미국 CPI 발표하자 예를 들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상회한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강달러 기조는 또 나타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화되다가 또 그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데이터를 발견하면 아닌가 보다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강달러 기조가 나올 것이고요. 참 이 강달러라는 거와 이 원자재 가격의 급등 이게 같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이 수입업자들이나 뭐 항공사들이나 모두에게 굉장한 부담이 됐었던 건 네.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국제 유가는 앞에 그런 질문이 있으셨는데 국제 유가는 이제 정론이 미국 에너지 정보청 EIA의 전망입니다. 근데 2분기 2022년 2분기가 고점이고요. 100달러를 상회하는 3분기, 4분기 하향 안정화됩니다. 그리고 23년에도 하향 안정화됩니다. 물론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는 그 근거, 네. 가장 큰 근거는 경기 침체가 동반된다. 그러니까 원유 수요가 줄어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안 좋은 사인이지만 항공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길 소식이고요. 달러 강세 기조는 뭐 물가에 따라 달려 있지만 어쨌든 물가 정점은 찍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리 늦어도 10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월, 10월 정도에는 그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마음이 또 돌기 시작하면 강달러 기조가 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달러 강세의 고점이 또 우리가 놀랄 만큼의 CPI가 발표되지 않는 한 네. 계속 물가 정점을 찍고 안정화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시장이 갖게 되는 한 그렇다면 이미 달러의 강세의 어떤 고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전제를 깔지만 그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 우리가 예상하는 기대하는 것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CPI가 발표되면 또 다른 흐름이 나오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정점론을 거의 확신 갖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강달러는 안 나오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은 안정화되고 그런 면에서 항공주는 괜찮은 기대를 할 수 있겠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가 좀 주춤했는데 오늘 달러가 주춤한 이유는 뭐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도 구두 개입을 좀 하셨고 정부도 좀 그 언지를 줬잖아요. 이런 게 먹힌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네, 그와 더불어 가지고서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러니까는 수출이 잘 되고 수입이 이제 좀 네. 금액이 적어서 그 흑자를 구조적으로 내기 시작을 하면 다시 그러면은 뭐 결국에는 환율 안정에 큰 도움이 될 텐데요. 네. 그렇게 봤었을 때 수입 쪽에서 제일 큰 것이 에너지입니다. 근데 간밤에 보시면은 좀 그 유럽 쪽에서 뭐 천연가스 가격도 이틀 연속으로 좀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왔고 그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에도 간밤에 좀 크게 빠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런 요인들은 우리 환 입장에서는 또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과 더불어 가지고서 에너지 가격의 하락세도 좀 원화 안정에 도움을 주었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무서운 퀘스천이 붙었어요. 밑에 자막에 통제 불능 상황 물어본 거죠. 통제 네, 불능 네. 상황이냐? 아니죠. 저게 통제 불능 상황이면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네. 원화와 달러의 교환 가치인데 네. 그럼 우리나라가 통제합니까? 미국이 통제합니까? 제가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통제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누가 통제하겠습니까? 굳이 두 개국 중에 통제한다면 누가 통제? 굳이 그럼 미국이. 그럼 미국이라는 네, 거죠. 네. 그거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그럼 상황. 통제 불능이 맞네. 통제 불능이죠. 아. 그냥 시장의 어떤 현혹되는 그런 현상들을 막기 위한 네. 것이고 일시적인 현상이지. 그러면
바이든의 마음을 또 읽어봐야 돼요. 예. 아까 파월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고 해서 예. 파월의 마음을 잠깐 읽어봤지만 예. 그럼 바이든도 똑같은 입장일까? 똑같은 예. 입장이죠. 왜냐하면 20년, 21년까지만 해도 가장 중요한 미국 경제의 숙제는 경기 부양이었죠. 네. 물가는 뒤처져 있었어요. 네. 후순위였어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이 숙제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면 미국 입장에서 약달러가 네. 좋은 거죠. 수출하기 좋아야 되니까. 네. 하물며 지금도 위쇼링 추진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도 미국에 공장 지어라라고 하는데 네. 약달러 기조를 만들어줘야 유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강달러를 원할까? 22년의 숙제는 물가이기 때문인 거예요. 22년의 숙제는 경기 부양이 아닙니다. 네. 경기 부양을 포기해도 된다. 일단 물가를 잡자. 그래야 바이든 입장에서도 중간 선거에 긍정적인 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바이든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강달러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강달러를 놓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통제 불능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저 달러를 통제할 수 없다면 네. 달러 스와프라도 미국하고 빨리 맺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네. 그거마저도 이 달러 스왑을 체결해 있는 나라들이 네.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하고 여건이 좀 다릅니다. 미국 입장에서 소위 말해서 미국 입장에서 스왑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반대로. 답답할 거 없죠. 뭐. 답답할 게 없죠. 네. 또 물가 잡는 데 있어서는 달러 강세가 유리하니까 네. 굳이 이 와중에 달러 스왑을 할까요? 한다면 내년에 하더라도 네. 그죠? 정치적으로 내년에 해줄지는 몰라도 네. 제가 미국 편에 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미국은 그런 입장이지 않겠느냐라는 그 미국의 마음을 또 읽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유럽하고는 지금 미국하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통화 수합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네. 자동으로 돼 있죠? 네. 돼 있는데 네. 사실은 지금 통화 수합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네. 환율이.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답답하니까 사실은 그거라도 좀 해야지 그러니까 마음에. 우리는 IMF를 그쵸? 겪었으니까 겁나니까. 이게 예전에 한번 국가적인 위기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그렇죠. 그거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인 네. 거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그게 된다고 해가지고 원화가 안정이 네. 돼서 원화 강세가 나온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냥 심리적인 효과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유럽하고 일본 쪽도 심각한 상황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좀 의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우리가 느끼기엔 선진국들이고 네. 그리고 이제 금융자산도 많이 쌓여 있고 미국하고 관계도 좋은 것 같은데 네. 왜 저런 일이 벌어질까 하면 아주 유럽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아주 네. 클래식하게요. 네. 양국 간의 금리 차가 거의 환율의 결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금리의 차이, 그러니까는 긴축의 차이에 네. 따른 그런 부분이 강한 것이고요. 유럽은 여기에 더해 가지고서 좀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도 굉장히 지금 추가적으로 부담이 되다 보니까 네. 과연 지금 겨울을 가스 없이 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확답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에 따른 조금 공포에 질린 매매도 좀 있지 않나 이고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어쨌든 구로다가 내년 그 1분기까지 총재직을 합니다. 그리고 네. 구로다는 YCC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뭐 일본 엔화에 대해 가지고서는 특별히 기대할 게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도 좀 시장에서는 가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달러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니까 지난 25일에 이창용 총재의 발언이 이제 97년 외환 위기 때라든지 2008년에 글로벌 침체 이런 것하고는 지금 상황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부분은 뭐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거죠. 총재께서 뭐 정치적인 성향의 분은 아니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충분히 그분 말씀하신 거는 신뢰할 만하고 실제 외환 보유고라든지 우리가 지금 그 환율 방어 때문에 일부 돈을 써긴 했다고 하지만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무역에선 적자지만 경상수지는 계속해서 흑자가 지금 나는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어떤 위기 상황으로 가거나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자꾸 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뭐 안심하기엔 이런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무역 적자가 계속되기 때문에. 아, 무역 적자 때문에. 지금까지도 무역 네. 적자 폭도 그렇고 그 규모나 아니면 시간, 네. 무역 적자가 이루어졌던 그 기간 그것도 고려하면 역대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대 최대치입니다.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니까. 그럼 무역 적자가 만약에 계속된다면 네. 달러 강세 계속되고 네. 또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높은 구간이거든요. 네. 원유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점 대비 떨어진 것뿐이지 어떤 해보다 비교했을 때 높은 국제 유가입니다. 그러니까 고유가 시대인 거예요. 고원자재가 시대고요. 그런 과정에서는 무역 적자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
외환 보유가 더 줄거나 또 지금 나름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1997, 8년과 지금은 다르다라는 것을 증명할 때 이 외채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네. 이거 잠깐 설명드려보면 1997, 8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채권국이 아니라 채무국이었어요. 예. 돈을 많이 빌려다 쓰고 있었어요. 네. 그때는 단기 외채가 빠져나가면 그냥 부실해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엄청난 순채권국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외채가 빠져나가도 버텨낼 그것이 있고요. 네. 그때랑 비교하면 전체 외채에서 외채를 이제 단기 외채와 장기 외채로 구분한다면 단기 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외채가 순식간에 다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외환 위기 가능성까지는 없다라는 자신감의 표명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통화 당국이 그동안 외환 위기 다시 겪지 않도록 준비해온 결과물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자신감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97년에 신흥국이었고 그때 무너져서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 다 사가고 막 이런 꼴을 우리가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연준이 5% 선에서 금리를 맞추면 신흥국의 31%가 도산할 것이다. 이 얘기 맞는 얘기입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단순히 이제 5%뿐만이 아니라 네. 그런 긴축적인 환경이 된다라는 것은 자금 자체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아주 그런 뭐 좋지 않은 네. 이중적인 환경이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 갖고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네. 그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나쁜 글로벌의 프론티어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들은 지금도 굉장히 버티기가 어렵고요. 네. 여기서 더 긴축적으로 간다면은 뭐 정말로 아주 낮아빠지는 국가들이 나오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뭐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누구 좋은 거예요? 그렇게 신흥국이 우리 그때 보니까 론스타도 그렇고 와가지고 막 사가지고 하던데 그 다음에 비싸게 다시 되팔고 막 이러던데 그걸 미국이 주로 사던데 그래서 음모론이 나오는 겁니까 지금? 우리도 대기실에서 앉아 있을 때 음모론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글쎄요, 저는 이제 정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신흥국 외환 위기 가능성 점증되고, 예. 그리고 미국 경기 자체도 침체 국면으로 음. 가고 있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22년까지는 버티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23년에는 좀 무너집니다. 무너지니까 세계 주요국들이 수출 파트너국인데 미국이. 그럼 수출처가 줄어드니까 이게 무역 탄성치라고 하는데 탄성치가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제롬 파월은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그 연설문에도 담겨 있는 그 한 분이 있었죠. 네. 나는 이분을 존경한다라는 의미를 표현한 것 같아요. 볼커잖아요. 그러니까 볼커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인플레이션 파이터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용인한 사람이다. 네.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어쨌든 경기 침체와 신흥국 위기 뭐 이런 것들을 거의 눈에 보이다시피 할지라도 일단은 물가를 잡아야만 물가를 잡고 나중에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물가 잡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고 나머지는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가 하락이나 신흥국 위기나 네. 뭐 여러 가지 미국 경제 펀더멘털 자체가 무너지거나 그런 것들도 나는 보지 않겠다. 물가라는 데이터만 보겠다라고 한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강달러 현상은 미국도 괴로운 겁니까? 미국은 좋은 겁니까? 즐거운 겁니까? 둘 중에 뭘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지금 미국이 강달러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그 물가에 대한 충격을 좀 덜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고스란히 지금 받고 있는 거는 유로존 쪽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받고 있는 거고. 네. 그 강달러 여파로 해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제 환율 영향으로 인해서 네. 지금 물가 그 인상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그런 면에서 유리한 면이 분명히 있고 또 지금 뭐 의도됐든 안 됐든 간에 지금 뭐 저기 미국이 원했던 LNG 수출이라든지 방산의 문제라든지 뭐 유가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다 유리한 그런 국면을 맞고 있는 건 사실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뭐 미국한테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미국한테 지금 여러 면에서는 유리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지역보다 유리한 조건인 거는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또 음모론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예,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그 인플레하고 강달러 이런 시기에 투자자들은 어떤 점에 유념해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사실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투자를 좀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떤 데 좀 따라 들어가면은 또 이게 또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뭐 매크로 지표를 완전히 예상해서 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고요. 잘 아시는 분야로 해가지고서 조금 이렇게 그 스트라이크 존을 좁혀가지고서 투자하시는 전략밖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주시죠. 이거 제가 말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환경적으로 봤을 때 주식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은 장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신 분이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해볼까 하고 이제 기웃거리시는 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비슷한 얘기지만은 본인이 잘 아는 쪽으로만 그게 섹터가 어디가 됐든 간에 자기가 잘 판단할 수 있는 섹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만 투자를 하셔야지 이게 귀로 잡고 투자를 하시면 절대 함부로 덤비지 마. 네, 그거는 좀 한동안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알겠습니다. 가능성이 높다고.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부터 네. 똑같은 말씀 드리고 있는데 22년 하반기를 뭐라고 규명할 것인가. 22년 하반기는 그 제가 긴축의 시대라고 네. 규명을 했었고요. 긴축의 시대는 긴축의 시대에 맞게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러니까 모두 다 디레버리징 하고 있는데 빚 갚고 저축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돈을 그쪽으로 옮겨 나가고 있는데 나 혼자 다른 방향으로 역행하면서 투자 의사 결정할까. 그런 것들을 한번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긴축의 시대니까 특히 제롬 파월의 마음을 읽으셨으면 좋겠다. 꾸준히. 그러니까 시장의 마음 말고요. 제롬 파월은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 이것을 항상 고민하시면 좀 해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어가 잘 안 들려가지고. 아이고, 코로나 극복하면 그래도 좀 시장이 좀 괜찮아지려나 했더니 이제 인플레, 금리 인상, 강달러에 이렇게 힘듭니다. 경제 주식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주만 함께 하시면서 차근차근 공부하고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함께 잡아보시자고요. 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